바이오에탄올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기후 목표가 되겠습니다. 파리 협약이든 아니면 국제적으로 선언한 각국의 저감 목표 약속이든 우선 바이오에탄올은 온실가스 50%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70-80% 정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생 연료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량도 충분해지겠고 좀 더 대한 연료원들이 공급 가능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탄올은 좀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레 감소입니다. 에탄올의 고옥탄가의 잠재력을 활용을 하면 연료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 휘발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에탄올의 가격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석유 무역 적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은 누적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급성을 인지를 해야 될 겁니다. 2050은 먼 훗날처럼 보이기 때문에 탈탄소화를 위한 결정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됩니다. 바이오에탄올이야말로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즉각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녹색을 보면 현재에서 2050년까지 선형으로 진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적되는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5년으로 가는 길, 즉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지원을 시키게 되면 이 면적이 녹색뿐만 아니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면적까지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불필요하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재래식 경량 차량의 숫자가 2038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EIA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차량 수는 22억 1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서 2020년에 13억 1천만 대의 거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한 70%가량이 이 기간이 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의 전동화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EV의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운행 중인 내연 기관차는 매우 많고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 그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차량에 대해서 탈탄소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바이오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60개 이상의 국가가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도입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도 수립을 해 놓았고 이미 바이오에탄올 혼합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탄올은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풍부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에탄올 소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We're going to need everything in the toolbox. 네, SAF나 기타 목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전동화, 전기차, 수소차, 무엇이 되든 거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의 솔루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수의 솔루션을 동원을 해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Biofuel policies. 네, 몇 가지 주요 글로벌 바이오 연료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전량을 다 표시한 건 아니지만요. 우선 미국은 재생 연료 기준 RFS가 있죠. 그리고 캐나다는 최근에 작년이죠. 청정 연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 이제 발효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재생에너지 지침이 있고 브라질도 레노버비오가 있고 인도도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 연료 기준이 용량 기준 제도인 것이 있고 즉 수성 연료풀에 에탄올의 비중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탄소 연료 기준이 있습니다. 흰색은 용량 기준의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검정색 저탄소 연료 기준의 제도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정책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기술 중심이고 특정 연료를 지목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RFS는 미국 의회가 만든 것으로서 수성 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바이오 에탄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에너지 독립 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2012년까지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 생산량을 75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RFS 1이고요. 그리고 RFS 2가 2007년 에너지 독립 안보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집약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발표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선 탄소 집약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념인지 간략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CI 점수는요. 연료 생산, 정제 미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는 수명주기 분석 LCA를 사용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메가줄당 이산화탄소 등가그램으로 표현되는 연료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적인 재생연료입니다. 온실가스 감소가 20%여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급 바이오 디젤 연료입니다. 50% 저감 효과가 있어야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셀룰로스 기반 연료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률이 60%라는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RFS는 이런 법정 용량을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작년이었던 2022년까지 설정했습니다. 타겟이 말씀드린 대로 360억 갤런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부분이 각각의 카테고리가 늘긴 했지만 좀 더 눈에 띄는 성장세가 있었던 카테고리는 더욱더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 법정 볼륨이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총액이 360억 갤런이 아니라 220억 갤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즉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룰로스 에탄올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비용의 생산이 어려운 연료입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바이오 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낮을 수는 있겠지만 고비용의 연료라는 것,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에탄올은 옥수수 기반의 에탄올인데요. 이는 신기술과 혁신의 힘을 빌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실 셀룰로스 바이오 연료에 버금가는 저감률인 60, 70%까지도 달성 가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RFS 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행의 당사자는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의 정유업체와 수입업체가 의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 물량 의무라고 하는 RVO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정 볼륨이 바로 이런 RVO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이 청의 권한에 따라서 초기에 의회가 설정한 볼륨을 규칙을 제정을 해서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 당사자들은 수송 연료 풀에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린디라고 하는 크레딧을 획득하는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풀에 혼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린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생성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혼합을 한 타사로부터 크레딧을 사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보면 D3, 즉 셀룰로스와 바이오매스 기반의 디젤 연료가 되는데요. D4죠. 이 영역들이 가장 어려운데 현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D5와 D6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D5를 이용해서 D6의 린을 충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딧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런 요건의 수급 상황과 그리고 무엇이 혼합되고 있는지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논의입니다.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CEI 점수를 이를 위해서는 CCUS 기술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보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어서 에탄올 공장의 CO2 배출량을 포집을 해서 지리적으로 적합한 지하에 수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하에서 수백 년 동안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에탄올 점수가 20에서 30점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탄올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의회는요. 결정을 통과를 하고 또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이 바로 이 IRA인데요. 이 중에서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5Z입니다. 이는 청정 연료 생산 크레딧, 탄소 집약도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되죠. 기준선 점수 50CI 1.5 갤런당 1.5달러에 시작해서 50CI 미만의 각 CI 포인트에 대해 갤런당 0.02센트의 세금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45Q 같은 경우는 격리 또는 활용되는 CO2에 대한 톤당 세금 공제가 되겠고요. 이 IRA는 2032년까지 이를 연장하고 격리를 위해 톤당 85달러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톤당 60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40B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SAF 세금 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독립형 혼합
연료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까지 줄이는 경우에 제공이 되고요. 1갤런당 $1.25에서 시작해서 CI가 50% 이상이 돼 각 1%포인트당 0.01%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바이오 연료 혼합 인프라에 들어가고요. 미국 노무상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31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블렌더 크레딧입니다. 바이오 디젤을 수성 연료에 블렌딩을 하게 되면 갤런당 $1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CI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크레딧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탄올 블렌딩의 과거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0년에 청정 대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억시지네이트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요건은 MTB가 충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MTB는 지하수 오염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TB는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서서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탄올이 MTB를 억시지네이트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RFS1과 2가 도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에서 10% 정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이 시기에 급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요 급증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산업이 매우 발달했죠, 크죠. 그래서 에탄올의 고옥탄가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100% 가솔린이고요, 91론입니다. 억시지네이트도 없죠. 근데 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더 저렴하고 해서요. 그리고 여러 크레딧이 제공됐었기 때문에 비용도 더 저렴하고 또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어서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들은 휘발유의 10% 에탄올을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론이어서 94론 가솔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좀 더 높은 런 휘발유를 거의 무료로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특성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브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블렌딩 스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가솔린을 88런으로 낮춰서 10% 에탄올을 추가하게 되면 최소 옥탄가인 91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도 이점이 생겼고 88런 대비 91런 이렇게 달라지면서 또 경제적 장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연료 정책이 각국에서 전개되는 모습의 공통분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을 담당하고 책임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CI 점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탄소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I 점수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준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 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연료를 혼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시장 기반 또는 정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 즉 이런 혼합을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는 점이 큽니다. 블렌딩 크레딧이 있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혼합을 하지 않고 이미 혼합을 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크레딧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한번 발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혼합 연료의 차량 적합성과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루에나 토레스 오도네즈 미국 곡물협회 컨설턴트입니다. 곡물과 에탄올의 수출입에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 32년간 일을 했었고요. BP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정유에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석유 연료의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QA와 기술 지원, 바이오 연료 분야의 R&D, 특히 뷰타놀과 에탄올을 중심으로 R&D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곡물협회에서 진행한 차량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휘발유의 공급 시스템의 인프라 호환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태 지역의 에탄올 혼합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맥락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환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만 에탄올과 호환성을 가지는 연료가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원료의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면 그 어떤 연료줄도 없고 얘는 뭐 부식이라든지 여기 보는 것처럼 부식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호환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운영상의 호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선 부드럽게 운전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Air to Fuel 레이시오가 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운전뿐만 아니라 배출량 통제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곡물협회에서 진행한 연구는요, 우선 에탄올이 과거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나, 미국과 브라질이 에탄올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에탄올을 사용을 했던 국가인데요. 미국은 50년, 브라질은 아마도 오래된 60년 정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런 차량의 연료 사용이 어떻게 진화를 했고 그리고 배출량 기술에 어떻게 변화하면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E10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모든 차량들은 이미 E10 호환성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사용된 차량과 이런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미 시험됐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 재래식 차량, 플렉스 차량이 아니라 재래식 차량에서 194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차량은 이미 E10과 호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15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모델 차량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량이 티어 1 또는 이와 동등한 배출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로2처럼 충족한다면 이런 차량도 E15에서 작동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20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E15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어떤 일반적이거나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불충분했습니다. 이 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E2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이미 커스터마이즈 되어서
이 브라질에서 대체로 제작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이런 에탄올의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게끔 차량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개 국가에서의 실제 차량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곡물협회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데이터를 구매를 했고 그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구성을 받고 배출 기술을 검토를 했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수준별로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 차량 대수의 비율을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10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가 다 호환성을 갖추고 있고 E15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자동차 데이터 분석을 보면 호환성을 갖춘 비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노후 차량이 많고 티어 1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25 호환성을 갖춘 비중이 57%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호환율이 68%고요. 이 외에도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 두 국가 같은 경우는요. 오토바이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 실제 차량보다 휘발유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 토대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호환성 100%고요. 그리고 25의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오토바이가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자동차 대수를 보면 특정 엔진이나 차량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관행이 에탄올로 작동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2부로 넘어가서 E10 인프라의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미 정부가 진행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 패턴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 10의 연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단계는요. 에탄올 접촉 지점에서 휘발유 공급량을 평가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혼합, 저장, 수송, 그리고 소매 단계에서 주유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접점에서 장비의 에탄올 적합성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재료의 호환성을 보는 것이고요. 이를 보면 바로 이 장비가 호환성이 있는지 당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탄올을 혼합한 국가 같은 경우는 장비를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고려 사항들도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서든 에탄올을 도입을 할 때 중요한 것인데요. 즉 전체 휘발유 공급 시스템, 공급망 전체에서 건조 또는 물이 없다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탄올과 휘발유의 접촉 지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블렌딩 시스템이고요. 정유사 블렌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로딩 렉이 있을 경우에 정유사에서 블렌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품질 리스크가 수반이 됩니다. 수질 오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리테일 사이트가 정유소에서 먼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유사 블렌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로딩 렉이 터미널에 가깝게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블렌딩이고 인라인이나 비율 블렌딩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의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휘발유와 에탄올을 로딩락에 따로 피딩을 합니다. 전산화된 블렌딩 시스템을 거치게 되고 에탄올은 트럭에 들어갑니다. 이런 블렌딩은 트럭이 리테일 사이트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배치 블렌딩입니다. 이는 탱크 내 또는 스플래시 블렌딩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대량의 휘발유를 대상으로 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는 트럭을 휘발유로 미리 채웁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만 에탄올 피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블렌딩은 모두 예를 들어서 에탄올 블렌딩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추가 에탄올 탱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산화된 블렌딩 시스템이 있어서 에탄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렌딩 시스템이 소매 단계에서 리테일 사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블렌더 펌프로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에서 주유소를 가면 이 15가 있는 경우 블렌더 펌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드그레이드 블렌드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즉 E15에서 E85 중간에 있는 이런 혼합류를 제공을 하고요. 이는 플렉스 연료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재료에서 E85 사이에 모두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블렌딩 방법입니다. 네, 이제 운송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지 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 트럭과 철도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우선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요 일반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부식 문제가 있고 에탄올로 인한 스트레스 크래킹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이미 이것이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파이프라인이 있긴 있는데요. 단거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우선 같은 경우는 권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에탄올이 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친수성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상 분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다른 장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운송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선택 기준은 운송 물량, 상하차 능력, 그리고 지리적 위치, 그리고 마지막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용과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전 저장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아마 리스크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용량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장 탱크를 볼 때 우선 건축 자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탱크뿐만 아니라 게이징을 위한 모든 장비 그리고 파이프와 펌프 모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장비 설계와 관련해서는요. 내부 플로팅 커버가 있거나 없는 고정 지붕 탱크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탱크 증기 배출 감소를 위한 겁니다. 또 권장되지 않는 경우는 외부 플로팅 커버인데요. 일부 빗물 유입이 가능해서 상 분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규정에 따라서 기존의 탱크와 파이프는 이 100가지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생연료 협회는요, 업계 협회인데요, 2018년에 진행한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의 누수 문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E10의 전 국가적인 확대 적용 이후 15년간을 추적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10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누출 문제가 있었다면 공통적인 원인이 없었고 연관성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탄올 관련이 아니었고, 장비 설치라든지 장비 레트로핏이라든지 사람이 하는 실수 또는 제 외부의 물 탱크
유입이 있었다는 것,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에탄올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매 주유소의 주유입니다. 여기서도 물질 호환성을 봐야 되는데요. 얘는 연료의 지하 저장 탱크뿐만 아니라 디스펜서도 호환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살펴봐야 하는 기계 종류를 열거를 했는데요. 저장소뿐만 아니라 디스펜서 미터, 노즐, 브레이커웨이, 회전고리, 호스, 탱커, 탐침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안전성과 관련해서 에탄올 같은 경우는 화재용 발포 소방 용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전 수칙의 일환으로 이 주유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건축 자재가 어떤 것을 사용될지 농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은 이미 에탄올을 인증 연료로 승인을 해서 소매 주유소에서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현대적인 국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이런 소매 주유소의 관련 장비가 이텐과 호환성을 이미 갖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100까지 호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펜서와 행잉와 같은 경우는 이 25까지 호환성이 있고 탱크와 파이프는 이 100까지 호환성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85까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휘발유의 에탄올 혼합 사용이 되겠는데요. 앞서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에탄올을 혼합하는 휘발유 연료를 쓰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SGS는 글로벌 분석기관인데요. SGS가 실제로 주유소를 찾아가서 샘플링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수집한 샘플을 토대로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우선 에탄올의 혼합 제도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의무 제도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한 뉴 사우스 웨일스와 퀸즐랜드에만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텐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이런 혼합 의무 제도는 범국가적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의무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이텐이 전국에 다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E20 롤아웃을 했고 필리핀도 E10 100%입니다. 그리고 E10 외에도 E20와 E8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다른 지역에서도 소량으로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 혼합이 일본과 대만에서 있고 뉴질랜드는 E10이고 중국도 E10 주유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의무 혼합 제도는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의 이런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즉 의무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필리핀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성공 스토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에탄올 혼합 집행의 좋은 사례입니다. 2006년 바이오 연료 법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2009년까지 E5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2012년까지 E1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 이 E10 혼합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E20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고요. 이제 이 E20 목표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제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40년까지 목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으로만 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투티어 의무 혼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현지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당밀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이것이 우선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미국 곡물협회가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에탄올 사용은요, 필리핀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면 사실 꽤 오래됐고, 에탄올 혼합의 장점에 대해서 정량화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한 3차례 걸쳐서 미국 곡물협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이 프로그램 효과를 보면 1,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휘발유 수입을 대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화 차원에서 480억 필리핀 페소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농촌 일자리, 즉 사탕수수 그리고 관련 공장에서 120만 개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필리핀 남부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에탄올 혼합으로 인프라와 차량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또는 보고된 호환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증가됐습니다. 뭐냐면 에탄올의 평균 가격, 이것이 국내 가격에다가 수입 에탄올 가격이 평균 가격이 되는데요. 이것은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베네핏이 생긴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필리핀에서의 에탄올 혼합률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질 오염 문제와 상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탄올은 신뚜성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소량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엔진을 소량이 통과하게 되면 큰 손상 입히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요. 물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에탄올이 그를 다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에탄올 혼합하는 과정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정 온도에서의 혼합 비율이 에탄올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물 톨러런스가 높습니다. 수분 한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에 이 수분 한계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열대지방에서의 덥고 습한 곳, 한국, 필리핀, 태국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상분리의 리스크가 더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술적인 팩트를 보게 되면 에탄올의 블렌딩으로 인해서 이런 수분 한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상분리가 생긴다면 휘발유산과 에탄올 물상의 분리가 생깁니다. 이를 아웃버스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자동차에서 펌핑 아웃하는 비용이 이제 수반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고비용이고요. 연료가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 물질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블렌더나 리테일러 입장에서 퀄리티 문제로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품질 유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런 격리 시스템 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접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또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루틴하게 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음성을 받거나 아니면 저장소에 넣거나 할 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터미널의 오퍼레이션 절차에 이것을 포함을 하면 좋기 때문에 뭐 추가 절차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이런 절차는 더욱 중요해지고 또 터미널 운영업자고 터미널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하고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터미널에 대해서 에탄올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시스템을 보고 만약 이 재료를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특정 터미널은 이 재료로 설정을 하고 다른 것은 이 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트럭 선적 전에 클리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전 선적분에서 묻어온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들의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틴하게 서비스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블렌딩 절차를 터미널에서 교육을 하고 또 선적 하역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에탄올 혼합률은 뭐 별다른 이슈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휘발유 차량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E10으로 50년, E15는 10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래식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 E27까지 했었고 필리핀은 2012년부터 E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탄올 혼합 연료는요. 혼합을 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처분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설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물 오염만 예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차량과 인프라 호환선 결정에 대한 사항을 미국 공무력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가지고 높은 에탄올 혼합에 대한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호환선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차량에 E10과 호환성이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호환성 체크리스트가 개발이 되어서요. 미국은 이제 E15까지인데요. 모든 장비 제조사들은 E15와의 호환성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고 패널 때 모든 피드백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